안녕하세요. 독고요리의 심리학. 술은 없어요. 그런데 술이 없지만 독심술, 독고요리의 심리학 독심술입니다. 오늘 합격 설명회 오셨고요. 그래서 오늘 합격 설명회, 진짜 합격을 위한 설명회 한번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합격 설명회에서 합격을 하려면 첫 번째 합격선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험, 올해 기준으로 마지막 시험이 2018년도에 있었죠. 그 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은 68점이 1차 점수 컷이었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우리가 또 다른 지역 어딜 볼까요? 세종을 한번 볼까요? 세종이 65.57점이었네요. 그 다음에 인천을 한번 볼까요? 65.33. 또 제 친구가 여기 쳤는데 제 친구가 아마 전남에서 쳤을 겁니다. 그래서 56점이네요. 그 다음 제 고향은 부산이에요. 또 부산을 한번 보면 68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평균은 60.84가 되겠고, 우리 노량진이 서울에 있으니까 평균과 서울 두 개를 한번 점수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평균은 60.84니까 그냥 우리가 61점이라고 합시다. 이게 전국 평균이죠. 서울은 얼마였나요? 68점이었습니다. 평균과 서울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지역 간의 편차가 심한 게 강원을 제가 확인했더니 강원이 41.33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기 강원을 41.33을 쓰게 되면 평균이랑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평균과 서울 이 두 개로, 평균과 전국 평균과 서울 이렇게 두 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점수 전부 포함한 최종 합격이 155.83이니까 155점이나 156점으로 두겠습니다. 자, 156점으로 둘게요. 155점으로 둘까요? 소수점을 뗄까요? 너무 올림하면 뭔가 기분이 그렇죠. 그래서 155.83으로 총 점수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먼저 평균으로 따지자면 어떻게 된 건가요? 면접 점수에서 몇 점을 받은 거예요? 몇 점을 받은 거죠? 96점 받은 건가요? 96점 받은 거죠. 면접에서 96점을 받았습니다. 평균적으로. 왜냐? 평균 61점인데 96점을 더해야 94점인가요? 94점이죠. 죄송해요. 제가 이젠 계산도 안 되네요. 원래 수학을 좀 못합니다. 94점. 그래서 여기에 94점을 받아야 총점 155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면접에서 평균적으로 94점을 받은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빼야 될 게 있죠. 평균에서 뭘 빼야 되나요? 교육학 점수를 빼야 됩니다. 이번 교육학 통계가 나왔었죠? 통계 부분이 문제가 3번인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당황을 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한 15점 정도를 빼줄게요. 왜냐하면 나머지 부분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1번 통계가 3번이었나요? 1번, 2번, 3번, 4번이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변혁적 리더십 나왔죠, 4번에. 여기다 한 15점 정도를 잡아준다면 전공에서 몇 점을 받았냐? 46점을 받았다는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전공이 45점 정도를 받았다는 거죠. 46점이요. 자, 근데 이 전공이 몇 점 만점이냐? 80점 만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에서 6점 정도를 더 받으면 된다는 것이죠. 뭐 이렇게 해서 뭐 많이 준비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렇게 되면 뭐예요? 문제가 어렵다는 말도 되겠죠. 반타작이 어렵다는 것은 문제가 어렵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이제 논술령, 서술령이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논술령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경쟁률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경쟁률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4대1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인 거죠. 그럼 일단 마음은 좀 누그러뜨러지네요. 예전에 임용고시 그 국어나 영어나 이런 과목 봤더니 막 26대1, 34대1이더라고요. 34명 중에 1명, 26명 중에 1명 이렇게 합격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격 설명이니까 합격 점수를 한번 봤고요. 자,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해요? 80점 중에 46점 이상 맞으면 어쨌든 1차 점수는 합격입니다. 물론 전국 평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국 평균으로 했을 때 80점에서 46점 이상이었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서울로 지금 우리가 노량진 서울이니까 68점 컷이었죠. 1차 68점 컷이었습니다. 합격 점수가 총점 155점이었을 경우에 몇 점을 받은 건가요? 또 빼기를 해야 되죠? 8. 그러면 8을 빼면 7점이고 여기에 14가 돼서 87점. 그래서 면접 점수에서는 87점 정도를 평균을 받았다. 그래서 1차에 68점으로 합격해서 그 다음에 면접 점수에 87점 이상을 받았으면 총점에 합격할 수 있었다. 요 총점 평균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68점에서 우리가 교육학을 15점 정도 뺐죠. 아까는 전국 평균에서 61점에서 뺐는데 지금은 서울에서 뺐으니까 전공에서 53점 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몇 점 만점에? 80점 만점에 교육학이 20점 빠지니까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이 기준으로 아까 전국 기준이었지만 이번엔 서울 기준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58점이 어떻게 얻어지느냐? 제가 올려드린 자료를 보시면 나오죠? 예전에는 이번 전에 시험에서는 기입형, 올해까지죠. 2018년까지는 기입형이 8문항, 서술형이 6문항, 그 다음에 또 전공 B에서는 서술형이 5문항, 그 다음에 2문항짜리 있고 마지막에 논술형 뒤에 한 바닥 다 쓰는 거 1문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앞으로의 시험들은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시험이 바뀌죠. 전공 A에서는 기입형이 4문항으로 기입형이 원래 몇 문항이었어요? 기입이 8개였던 게 기입이 4문항으로 바뀌고요. 또 서술형이 A 유형에서 서술형이 6문제였던 게 서술이 6문제였던 게 서술이 몇 문제로 바뀌나요? 8문항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전공 B에서도 서술형이 합쳐서 총 7문항이었던 게 서술형이 너무 많네요. 그냥 숫자만 그냥 적지 않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기입형이 줄어들고요. 기입형이 4문제 줄어들고요. 서술형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논술형이 있었던 한 문항이 없어지고 서술형으로 바뀌죠. 전공 B에서도 기입형 숫자가 7문항에서 2문항으로 줄어들고요. 논술형 하나 있었던 게 없어지면서 서술형 9문항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자,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은 이제 없어질 거니까 우리가 공부하지 않아도 되고 기입형이랑 서술형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자, 기입형은 답이 하나입니다. 요거죠. 무의식. 요렇죠. 근데 만약에 서술형은요. 서술형은 불안이 왜 나타나는지 쓰라. 신경증적 불안이 왜 나타나는지 쓰라. 사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신경증적 불안에 대한 현상이 나오죠. 어떤 게 나오나요? 시험을 치고 있는데 우리가 전문상담교사 시험을 치고 있는데 앞에 친구가 계속 볼펜을 딸깍딸깍거리고 의자를 까딱까딱거리며 계속 막
뭘 써대고 넘기고 하면서 계속 까딱까딱거리고 집중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느끼나요? 시험 칠 때. 아, 정말 저 녀석 때려줬으면 좋겠다. 나 지금 시험 집중 안 되는데 앞에서 막 계속 의자 까딱까딱까딱 볼펜 까딱까딱까딱 하면 너무너무 집중이 안 되죠. 정말 저 친구 때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예요? 이제 신경증적 불안이 올라오는 거죠. 서술형의 특징이 뭐예요? 신경증적 불안에 대해서 정의를 설명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신경증적 불안은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 원초와 때리고 싶은, 공격하고 싶은 원초아와 현실에 지금 제가 시험 치고 있죠. 제가 그 친구를 때리게 되면 이 시험도 무효가 되고 경찰이 삐뽀삐뽀해서 잡아가겠죠. 폭행으로. 그래서 원초아와 자아, 현실에 제가 발을 디디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초아와 자아의 갈등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신경증적 불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답을 적어야 되고요. 기입형일 때는 요거 하나의 답이 끝났어요. 그렇죠? 근데 서술형일 때는 신경증적 불안을 쓰고 만약에 이 밑에를 못 썼으면 이 점수를 못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경증적 불안을 쓰고 원초와 자아 간의 갈등이 불안을 일으킨다. 라고 모든 단어 원초아 오케이, 자아 오케이, 신경증적 불안 오케이, 이 둘의 갈등 오케이 했을 때 총 4점을 받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원초와 자아의 갈등을 못 쓴다면 우리가 2점밖에 1점, 요게 만약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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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이면 여기에 1점밖에 받아가지 못하겠죠. 요게 바로 서술형의 위험이자 무서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공부할 때 이 서술형에 맞춰서 이 정의에 들어가는 단어들을 다 외워주셔야 되는 것이 중요한 논점이 되겠습니다. 왜냐? 많은 문제들이 이제 기입형에서 서술형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이 시험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합격으로 가는 설명인데요. 마지막으로 올까요? 3번을 보시면 공부 방법이 나와 있죠. 제가 우리 심리학에서 유명한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은 뭘 말하는 거예요? 자, 하루가 지나면 여기 표를 보시면 하루가 지나면 우리가 배운 거에 몇 프로가 머릿속에 남아있나요? 하루가 지났을 때 우리 머릿속에 우리가 배운 거에 35% 정도가 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19분이 지나면 40% 이상이 휘발성으로 날아가고 없죠. 자, 그 다음에 6일이 지나게 되면 우리가 배운 거에 얼마가 남아있나요? 20% 정도가 남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요. 10%, 18% 정도가 남아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상을 일으키나요? 항상 배웠는데 까먹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걸 다 암기해야 되는 이 시험에서 어떻게 하면 이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을 좀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공부는 첫 번째 재미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재미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반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재미와 반복을 제가 어떻게 할 거냐? 일단 강의를 재미있게 할 거고요. 두 번째, 반복 학습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퀴즈를 방금 찍고 왔습니다. 퀴즈 때 이미 수업 때 설명했던 내용들을 퀴즈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머릿속에 어떻게 되나요? 문신을 새겨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공부 어떻게 재미있게 할 건가요? 그래서 제가 강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성격 이론을 배우게 되면 자 이제 오늘 성격 이론 학자 2명만 저랑 재미있게 공부하고 갈게요. 근데 저는 합격을 위해서 이렇게 항상 재미있게 공부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제 2명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공부하게 됐네요. 합격 설명에 와서 두 학자, 성격 이론의 특질 이론이라고 말하는 두 학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특질, 어떤 느낌이에요? 뭔가 기질적인 느낌인가요? 특질, 자 영어로는 트레이트죠. 특질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를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격.
그런데 왜 이런 특질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자, 올포트와 카텔은 특질 이론가인데요. 올포트와 카텔의 특질은 과학을 전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과학 전공자였습니다. 과학 전공자라서 이 성격이라는 것을 굉장히 문과적으로가 아니라 이과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 자, 이 성격이 이 특질이라고 원래 이제 미국 사람들이겠죠. 미국에서 성격이라고 말했던 것은 영어로 뭐예요? 퍼스널리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뭘 전공했다? 물리학을 전공했었다. 화학이랑 물리학을 전공했던 학자들이 갑자기 퍼스널리티를 보니까 뭐예요? 여기에 펄슨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이지 않은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더 우리가 심리학을, 원래 심리학은 과학이잖아요. 침대가 과학이 아니라 심리학이 과학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더 심리학을 과학적으로 분석해보자 라고 만든 게 바로 이 단어, 특질이란 단어를 이 두 명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이 특질 이론을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우리가 공부할 때 올포트도 특질 이론이고요. 카텔도 특질 이론이에요. 심지어 이 두 명이 쓰는 특질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갑자기 수업하게 됐죠? 그냥 앞으로 저는 이렇게 수업할 거란 겁니다. 자, 첫 번째, 올포트. 자, 두 번째, 카텔. 둘 다 뭐다? 특질 이론가이다. 자, 그래서 올포트가 얘기했습니다. 사람에겐 두 가지 아주 큰 양대산맥의 특질이 있어. 자, 두 번째가 뭘까요? 공통 특질이 있고요. 개인 특질이 있습니다. 자, 카텔이 말합니다. 맞아. 근데 나도 공통 특질이라고 생각하고 개인 특질을 나는 다른 말로 표현해. 그래서 난 개인 특질이란 말을 쓰지 않아. 난 어떻게 쓰냐면, 그래, 나도 공통 특질은 나도 똑같이 써. common trait죠. 그래서 공통 특질이란 말을 써. 근데 난 개인 특질이라고 단어를 쓰지 않고 난 독특한 특질이라고 표현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공통 특질은 또 이름이 똑같은데 같은 개념일까요? 너무너무 짱나는 게 여기 개인 특질이랑 여기 독특한 특질은 개념은 같아요. 개념이 뭔가요? 개인차예요. 개인마다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특질이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개인 특질과 독특한 특질은 개인차입니다. 자, 그러면 올포트는 공통 특질을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절에 대이동하고 고향으로 가고 하는 것처럼 뭔가 문화, 어떤 사람들이 같이 느끼는 문화, 사회적 규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카텔은 공통 특질을 또 어떻게 설명하냐? 나는 문화랑 사회적 규범 말하려는 게 아닌데 나는 뭘 말하고 싶었냐면 모든 인간에게 다 있는 거. 금붕어도 있는 거. 그죠? 금붕어도 있는데 인간에게 다 있겠죠? 금붕어 뭐라고 해요, 우리가? 3초 지나면 다 까먹는다고 하잖아요. 새 뭐라고 해요? 새대가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공통 특질은 인간이면 없어서는 안 되는 거. 첫 번째, 지능. 지능이 0인 사람은 없잖아요. 지능. 자, 두 번째, 외향성. 누구든 다른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정도 인사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군것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것성을 제가 내 이놈을 찾아봤더니 군것성이 같은 말로 군집성.
그러니까 우리는 모임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스터디도 하게 되고 여기 같이 모여서 같이 공부한 사람들끼리 마음을 공유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군집성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카텔과 올포트가 공통 특질이란 단어는 같이 썼지만 심지어 개인 특질이랑 독특한 특질하고 이름은 다르게 썼지만 내용은 개인차로 똑같고 개인차 성격, 그 다음에 공통 특질은 이름은 똑같은데 여기는 문화, 사회적 규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절에 하는 행동, 명절 대이동이 있겠죠. 명절 대이동. 여긴 뭐였나요? 우리는 문화나 사회적 규범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성격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올포트와 카텔의 공통 특질, 개인 특질 다 있다는 것을, 독특한 특질이 있다는 것을 구분하고 싶었습니다. 자, 근데 이것만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이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자, 올포트가 또 뭘 주장합니까? 주특질, 그 다음에 중심특질, 2차적 성향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카텔은 또 뭐 얘기합니까? 자, 카텔은 정말 많아요. 카텔은 자, 능력특질, 기질특질, 능력특질, 기질특질, 또 뭐 있나요? 역동적 특질, 그 다음에 표면특질, 근원특질, 표면특질, 근원특질. 심지어 이 근원특질 안에는 또 뭘로 이루어져 있나요? 체질특질, 환경조형특질. 그 다음에 역동적 특질에는 또 뭘로 이루어져 있나요? 감정, 태도, 에르그.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다 특질이에요. 근원특질, 표면특질, 역동적 특질, 기질특질, 능력특질. 그 다음에 여기는 주특질, 중심특질, 2차적 성향. 이렇게 세 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특질 하나 답으로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카텔의 특질을 쓰라라고 했는데 순간 시험장에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카텔 특질 중에 카텔이 중심 특질이었나? 주 특질이었나? 올포트가 역동적 특질이었나? 근원 특질이었나?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왜냐? 이 뒤에 이름들이 다 특질이니까 주특질, 중심특질, 능력특질, 기질특질, 역동적 특질 다 특질이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재미있게 배우려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자, 여기엔 기능적 자율성, 올포트는 또 기능적 자율성이 중요합니다. 기능적 자율성의 종류가 또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나요? 첫 번째, 지속적 기능적 자율성이 있습니다. 시험에는 자주 나올 수 없는 게 더 중요한 게 밑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고유자적 기능적 자율성이 있습니다. 자, 고유자적 기능적 자율성에 또 정말 올포트 나쁜 사람 같은데 카텔도 정말 너무 많이 만들어서 나쁜 사람 같은데 자, 여기에 또 어떠한 특징이 있냐? 세 가지로 또 나누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는 첫 번째가 뭔가요? 에너지 수준의 조직화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숙달과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고유자적 패턴화가 있습니다. 고유자적 패턴화가 있습니다. 자, 이걸 제가 또 어떻게 다 외웠냐면요. 자,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올포트와 카텔만 오늘 좀 분류를 하고 맞춰볼게요. 제가 공부를 재미있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외우기로 했습니다. 올포트의 개인 특질인데 올포트의 독특한 특질로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카텔을 죄송한데 카텔님 정말 죄송한데 외우기 위해서 카텔을 개털로 바꿔봤습니다. 카텔 개털
좀 약간 비슷하죠? 카텔 개털. 카텔 개털을 넣고, 자, 요거는 좀 다른 색깔로, 노란 색깔로 적어보겠습니다. 예, 카텔을 개털로 넣고, 약간 음성이 비슷하니까, 카텔을 개털로 넣고, 개털에게 개독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개독. 그럼 여기에 개독. 그럼 카텔은 일단 카텔 개털. 일단 올포트랑 개털이랑은 뭐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올포트랑 카텔이 있는데 개털은 카텔이랑 더 이름이 비슷해요. 카텔 개털. 그래서 카텔을 개털로 넣고 개털에 개독. 개한테 이제 우리 광견병 있으면 의왕하면 이제 광견병 그 침에서 개독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개독을 적었습니다. 자, 개독을 적었고 이 개독을 누가 물렸냐? 누가 물려서 역기능적으로 행동하게 됐습니다. 누가? 금표가. 그래서 금표가 개독에 물려서 역기능적 모습을 나타나게 됐어요. 금표가 개독에 물려서 역기능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표가 역기능적이 돼서 이 금표는 뭐냐? 근원 특질, 표면 특질, 역동적 특질, 기질 특질, 능력 특질입니다. 그래서 금표가 개독에 물려서 역기능을 보이기 시작했다.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금표가 성이 정씨였어요. 정씨. 성이 이제 금표가 정금표였습니다. 정금표였는데 개독에 물렸더니 금표가 어떻게 됐나요? 광견병에 물렸더니 금표도 미쳐버린 겁니다. 그렇죠? 금표가 미쳐버려서 이 정금표가 미쳐서 어떻게 됐냐? 자, 이 역동적 특질 밑에 역기능 밑에 역동적 특질 밑에 정금표가 개독에 물려서 정도그가 된 겁니다. 정도그가 된 겁니다. 말 맞죠? 정금표가 개독에 물려서 광견병이니까 정도그가 됐어요. 자, 이 정은 뭐예요? 앞에 감정. 도는 뭐예요? 태도. 그는 뭐예요? 에르그. 그래서 정도그, 감정, 태도, 에르그 해서 여기에 역종적 특질에 감정, 태도, 에르그가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카텔은 안녕, 이제 집에 보냈어요. 왜냐? 다 외웠으니까. 어떻게? 카텔은 개털이랑 비슷한데 개털은 개독이 있어요. 그래서 카텔은 개인 특징이 아니라 개독이니까 개인의 독특한 특질. 그래서 독특한 특질을 써주시고 개독에게 물린 정금표가 역기능을 일으키기 시작했는데 금표가 알고 보니까 정씨였고 정금표가 개한테 물리더니 정도그가 된 거예요. 정도그가 돼서 이 정도그의 앞글자에 다 써주면 정의 감정, 도의 태도, 그의 에르그를 써주시면 카텔은 이제 다 했어요. 이제 카텔은 집에 가서 쉬어. 다 했으니까. 자, 이제 그러면 올포트를 조지러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포트를 조사버리러 왔는데 자, 이제 어디서 보시면 되겠냐면 올포트는 이렇게 합시다. 여기에 기능적 자율성이 원래 뭐랑 같은 의미인가요? 바로 우리가 행동하는 원인, 동기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전문 상담 교사를 준비하는 동기의 원인, 동기가 뭐 있나요? 일단 남을 도와주고 싶어서 자라는 청소년에게 상담을 해주고 싶은 동기가 있겠죠. 아니고서는 나쁘지 않아요. 직업을 가지려는 동기가 있겠고 또 나쁘지 않아요. 돈을 벌려는 동기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능적 자율성은 동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적 자율성에 두 가지가 있는데 지속적 기능적 자율성이 있고 고유자아적 기능적 자율성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 또 외워주셔야 됩니다. 요 세 가지를 또 어떻게 외웠냐면 전 이렇게 외우기로 했습니다. 여기 에너지 수준의 조직화잖아요. 요거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하다 보면 에너지 수준의 조직화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렇게 외웠습니다. 에너지 수준의 조직화에서 수를 따와서 수, 조직화해서 조, 에너지를 따와서 수조에 사람을 넣고는 안 적고 사람을 넣고 자 능력의 능, 숙달의 숙을 따왔습니다. 수조에 사람을 넣고 능숙하게 어떻게 했다? 패터나에 패를 가지고 와서 능숙하게 패버렸다.
세상에 수조에 사람을 넣고 능숙하게 패버렸습니다. 어떻게 돼요? 삐뽀삐뽀 철컹철컹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올포트가 이렇게 수조에 사람을 넣고 능숙하게 패버리니까 올포트가 신상이 공개가 됐어요. 이런 수조에 사람을 넣고 능숙하게 패버린 놈을 공개를 해야 돼. 신상 공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올포트가 신상이 어떻게 공개가 됐다? 올 공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올포트님에게 너무 미안한데 저희가 공부를 하려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나쁜 말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 올포트는 뭐 윌리엄 올포트라고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원래는 고든 올포트인데 윌리엄 올포트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이 올포트가 신상이 올 공개가 된 겁니다. 이제 올 공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그 연예인 중에도 지금 B2에 걸려서 해외 간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해외 이주 중입니다. 올포트가 해외 이주 중이에요. 왜냐? 수조에 사람을 넣고 능숙하게 패버렸기 때문에 신상이 올 공개가 돼서 해외로 이주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주 중에 이가 뭐냐? 2차적 성향. 주가 뭐냐? 주특질. 중이 뭐냐? 중심특질. 자, 요렇게 되면 올포트의 공통특질, 개인특질, 올공개, 그 다음에 주특질, 중심특질, 이자적 성향은 어떻게 해요? 이주 중이다. 왜냐? 수조에 사람을 넣고 능숙하게 패버렸기 때문에 올공개, 신상이 올공개가 돼서 이주 중이죠. 이렇게 되면 올포트까지 전부 다 외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워두셔야 어떻게 해요? 우리 뇌 속에 기억의 흔적이 남습니다. 요걸 또 어떻게 한다? 저는 아까 얘기했죠? 강의는 최대한 정도그처럼 재미있게. 두 번째, 강의는 계속 반복을 해야 재미있는 내용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머릿속에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공부를 할 거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스터디를 할 겁니다. 어떻게 스터디를 할 거냐고요? 1, 2월에 등록하시거나 최소한 3, 4월에 등록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지금 전화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또 전화 스터디 제가 걸어서 호나이의 신경적 욕구를 물어봤는데 딴 거 아들러까지 너무너무 대답 잘해주시다가 거의 심지어 또 어디였나요? 프롬까지도 대답 잘해주시다가 신경증도 욕구에서 막혀서 그거 다음 주에 다시 전화 드릴 거예요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웬만하면 이렇게 말을 지어서 재미있게 해서 모든 걸 다 머릿속에 기억에 남게 할 거고요. 또 반복적으로 퀴즈를 하면서 다시 설명하고 다시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부는 스터디를 해야 되겠죠. 누구랑? 저랑. 그래서 이렇게 합격 설명회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 제 강의는 유튜브에서 쳐보시면 독고요리에 전문 상담 치면 몇 개가 나와요. 거기에 제가 설명을 한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배워갑시다. 제가 밀어붙이는 게 공부는 재미있게 하자고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재미있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에릭슨 하나만 외워갈게요. 우리가 에릭슨을 공부하다 보면은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를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외워가겠습니다. 에릭슨. 왜 난데없이 영어로 쓰냐고요? 그러게요. 왜 영어로 썼냐면요. 에릭슨은 실제로 사생아입니다. 실제입니다. 팩트. 사생아인데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어요. 평생을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고 어머니는 에릭슨에게 절대 아버지가 누구였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릭슨이 20세에서 25세까지 5년간 유럽에 여행을 다니면서 정처 없이 자신에 대해서 탐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약 5년간이요. 그때 뭐에 대해서 연구했냐? 그러니까 연구를 했다기보다는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자아 정체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릭슨의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에릭 에릭슨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에릭슨을 자기가 이름을 바꾼 겁니다. 나중에 개명을 했어요, 스스로. 왜냐? 에릭 에릭슨인데요. 나는 아빠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나의 아들이다. 그래서 에릭의 아들, 에릭, 이게 아들의 son이죠, 그렇죠? 그래서 에릭 son에서 에릭슨으로 이름을 자기가 스스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픈 에릭슨의 사생아였던 얘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이것도 외우려고 하는데 재밌게 외우려고 하는데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에릭슨이 사생아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에릭슨이 사생아였던 느낌을 잡고 이제 외워보셔야겠죠. 어떻게 외우냐? 어때요? 우리가 적응 대 부적응 방식으로 우리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단계를 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 글자를 쭉 따서 앞에를 먼저 완성시켜야 됩니다. 자, 어떻게 완성시키냐? 신자가 태어났어요. 근데 신자가 크다 보니까 죽은 깨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엄마랑 아빠 둘 다 죽은 깨가 하나도 없는데 왜 나만 이렇게 죽은 깨가 많은 거야? 하면서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유전적으로 죽은 깨가 2명 중에 1명이 있어야 내가 이렇게 죽은 깨가 많을 거 아니야. 근데 엄마 아빠는 둘 다 뽀얗잖아. 난 어디서 왔어? 신자가 죽은 깨를 보고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신자가 안 되겠어. 나 우리 아빠의 친생자인지 확인을 해봐야겠어. 합니다. 우리 아빠의 친생자. 엄마는 확실한 것 같은데 아빠가 우리 아빠인가 싶어서 이제 신자가 죽은 깨를 보고 친생자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앞 글자를 완성해 볼게요. 자, 신자의 신은 신뢰입니다. 자, 신자의 자는 자율성입니다. 신자 죽은 깨의 주는 주도성입니다. 죽은 깨의 근은 근면성이고요. 여기가 자아 정체성입니다. 그 다음에 친생자의 친은 친밀감, 생은 생산성, 마지막은 자아 통합입니다. 자, 그럼 앞 글자가 완성됐어요. 자, 적응은 완성됐습니다. 그럼 이제 벌서스를 봐야겠죠. 자, 벌서스는 누구냐? 부적응은 누구냐?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죽은 깨가 너무 많아서 정체성에 혼란이 와서 아버지의 친생자인지 확인하러 갔습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는 망신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망신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그 상황이 너무 망신스럽고 또 남편에게 이 신자가 지금 친생자인지 알아보러 갔다는 것을 자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남편에게 자수할 의지를 가지고 남편에게 갔어요. 자, 이 신자의 어머니는 남편에게 어떤 느낌을 느끼나요? 죄목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나는 죄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죄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남편에게 죄목을 가지고 갔는데 남편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남편을 능멸한 죄입니다. 그렇죠? 남편 아이가 아닌데 신자가 남편 아이라고 속인 남편을 능멸한 죄입니다. 그럼 남편은 역성을 낼지 알았는데 역성을 내면서 뭐야 내 애가 아니었어 이렇게 역성을 낼지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돌봄으로 우리 신자를 지혜롭게 키워줬어요. 자, 어떻게 다시 신자가 죽은 깨가 너무 많아서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친생자인지 알아보려고 친생자를 알아보러 갔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이 상황이 너무 망신스러운 겁니다. 남편에게 자수를 하기로 했어요. 의지를 가지고 죄목은 뭐냐? 남편을 능멸한 죄. 남편이
역성을 낼지 알았는데 오히려 사랑과 돌봄으로 지혜롭게 우리 신자를 돌보아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망신부터 글자를 끼워 놓자면 여기가 희망의 망자였습니다. 망, 그리고 신뢰의 반대는 불신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자수를 하려고 했죠. 자수는 뭐냐? 자가 여기 있고요. 여기가 수치심이 있고 뭘 가지고 갔다? 의지를 가지고 갔죠. 그래서 수치심과 의심이 있고요. 그래서 수치심과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갔으니까 여기는 의지를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어머니가 뭘 가지고 갔다? 나는 죄목이 있어요. 내 죄목은 남편을 능멸한 죄죠. 그렇죠? 내 죄목은 남편을 능멸한 죄. 그래서 죄목의 죄는 죄의식이 되겠고 목은 목적성이 되겠습니다. 목적. 그 다음에 남편을 능멸한 죄죠. 근데 능멸의 멸을 열로 좀 바꿔줄게요. 열로. 능멸이 아니라 열로 바꿔줄게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열은 어떻게 되냐요? 열은 근면성의 열등감이 되겠고요. 능멸한 죄의 열은 열등감이 되겠고요. 능이 있었죠? 능은 이제 능력이 되겠습니다. 나의 죄목은 남편을 능멸한 죄. 그래서 멸을 열로 바꿔주시고 열등감을 넣어주시고 능열이니까 능력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근데 남편이 역성을 낼지 알았죠. 역성을 낼지 알았는데 사랑과 돌봄으로 지혜롭게 신자를 키워줬어요. 그래서 이 역성에는 뭐냐면 자아 정체성의 반대 역할 혼돈이 들어가겠습니다. 역할 혼돈. 그래서 역성의 여기 역할 혼돈이고요. 성이 뭐예요? 성실성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순서대로 사랑과 돌봄, 지혜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랑과 돌봄으로 지혜롭게 우리 신자를 키워줬는데 자, 이제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자, 몇 세에서 이제 몇 센지를 외워야 되겠습니다. 전 참고로 홀수를 좋아합니다. 제가 태어난 연도부터 생일까지 전부 홀수예요. 저는 그래서 홀수를 좋아합니다. 물론 짝수를 좋아하실 수 있지만 제가 홀수를 좋아한다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홀수를 좋아하니까 일단 여기는 1, 3, 5로 순서대로 갑니다. 홀수를. 그래서 1, 3, 5로 지금 순서대로 갔습니다. 1, 3, 5까지는 순서대로 갔는데 자, 그 다음 번부터가 홀수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 번 숫자가 홀수가 맞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홀수가 맞는데 여기서 짝수가 나와요. 근데 1, 3, 5까지 갔는데 마지막이 홀수가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홀수가 아니야. 그래서 욕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18 해서 이런 18을 적고 이런 18을 적고 이런 18 했잖아요. 자, 이런 18의 2가 뭐예요? 2죠. 2. 2는 뭘로 만들어져요? 1 더하기 1로 1 더하기 1은 2죠. 그쵸? 이런 18에서 2는 어떻게 만들어진다? 갑자기 1, 3, 5에서 이런 18, 2를 적을 순 없잖아요. 2는 어떻게 만들어진다? 1 더하기 1로 만들어진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1, 3, 5세까지 1세까지 신뢰, 3세까지 자율성, 5세까지 주도성, 이런 18의 2는 1 플러스 1이니까 11세 근면성, 18세까지 자아정체감이고 자, 요 뒤부터는 19세 이후부터 19세는 물론 뭐 고3이 나에게 상담 올 수 있겠지만 이 이후부터 나이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학교에서 저에게 상담을 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에게 말고 여러분에게 상담을 갈 수가 없어요. 20세 이상은 학교에서 상담을 하면 경비실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제가 21세인데요. 상담하러 왔어요 하면 경비실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외부인입니다. 자, 그래서 1, 3, 5까지 외워주시고 이런 18에서 2는 어떻게 만들어진다? 1 더하기 1로 2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1, 3, 5 홀수로 가다가 이런 18, 11, 2는 1과 1, 18 이렇게 외워주시면 이 표를 전부 다 외워주시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어떻게든 말을 재밌게 만들어서 재미있고 또 언제나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또 어떻게 한다? 3월까지
강의 등록하신 분들은 저랑 전화 상담으로 맨날 반복적으로 이런 얘기를 나누고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격 설명회는 이대로 마칠게요. 합격은 어떻게 한다? 공부는 재미있게 반복적으로 누구랑? 저랑 스터디하면서. 자, 그러면 다음번에 봬요. 안녕히 계세요.